6장 행복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라.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듯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잦은 병치레, 인간관계의 소외나 단절, 경제력 약화 등을 경험하며 불행감은 더 깊어간다. 또 은퇴 후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들은 자존감마저 위축되기 십상이다. 당신은 어떤가? 행복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는 인생 후반기를 더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고 싶은 진지한 갈망이 있을 것이다. 그 갈망이 완전하게 채워질 기회를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자신의 행복도와 행복에 관한 성향을 점검해보라.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인가? 나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편인가? 나는 내면의 행복을 중요시하는가? 나는 내면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인가?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한다면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의 주인이 되라.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이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불행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 환경은 자신의 경제력, 인간관계와 같은 주변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까지 포함한 모든 상황을 말한다.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어떤 이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또 어떤 이는 마음을 나눌 파트너나 친구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다. 환경적인 요인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환경에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된다. 부와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잘못 활용해서 불행의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신체적인 환경 변화를 체감한다. 체력이 약해지고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고 잔병치레도 많아진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불안, 슬픔, 두려움 등의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동반하기 쉽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은 앞장에서 소개한 생활 속 운동을 통해 감정에 집중되어 있는 의식을 몸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기분을 전환하는 감각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은 자기 자신과 감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감정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감정 역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변적인 환경이다. 감정은 나의 실체가 아닌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련과 명상을 많이 해서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부정적인 감정은 일어난다.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사건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한 그런 감정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많은 외적, 내적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외로움,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나 분노가 아예 사라진다면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얕을 것인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까닭도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헤매는가, 그렇지 않는가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한참을 허우적거리다 보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더 외롭고 두렵고 자꾸 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 어둡고 무겁게 짓누른다. 특히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한번 빠지면 우울하고 체념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 힘이 없고 몸이 아프고 심심하고 외롭고 점점 늙어가고 이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두렵고 등등.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힘이다. 출렁이는 감정의 파도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밝은 의식, 영혼의 힘밖에 없다. 영혼의 힘이 깨어나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의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환경이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환경에 빠져서 환경의 노예가 될 것인가, 환경의 주인이 되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을 창조할 수 있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 역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굴곡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 힘든 환경들은 나를 무던히도 단련시켜 주었다. 그 중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자 한다. 약 2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미국의 단학을 막 보급하기 시작했을 때라서 나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태평양을 건너고 미대륙을 지나서 드디어 뉴욕의 케네디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짐을 찾아 나를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쑥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나는 눈치로 이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도 길을 모르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서 답답해하는 표정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내가 대답을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야 할 텐데 그는 계속 내 앞에 얼굴을 내밀고 웃으면서 몸짓까지 동원해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보았다. 역시나 다른 한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내게 말을 걸었던 사람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서야 아차, 내 가방을 도둑 맞았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그 가방 속에는 내가 미국에서 수련을 지도할 때 입을 옷가지와 책들 그리고 초기 정착금 5,000불이 들어있었다. 다행히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나서 경찰에 분실 신고도 했지만 가방을 찾을 길은 없었다. 당신이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나는 몹시 언짢고 불쾌했다. 어떻게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내가 미국에 잘못 온 건가? 이것이 내 미래에 대한 불길한 징조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한국의 제자들에게 나는 미국을 개척할 테니 한국은 너희들이 맡아라 하고 당부하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껏 희망에 부풀어서 왔던 나는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다. 그런 불쾌한 기분을 갖고는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았다. 기분은 에너지인데 그런 에너지로는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내 기분을 새롭게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외부에서는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문제거리만 더 생겼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이러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는 가방과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뉴욕에 5,000불을 기부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 돈을 가져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나는 5,000불을 기부했으니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10년 안에 1000배의 축복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솟아났다. 그때 외부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나의 생각이었다. 내 생각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나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현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10년 후의 미래는 현실로 이루어졌다. 발상의 전환, 자신의 뇌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같은 장애라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
그 장애에 막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장애를 극복한 사람은 그 너머에는 기회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단련되고 성장한다. 장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장애를 두꺼운 벽이라고 생각하면 뚫고 지나가기 어렵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장애는 두꺼운 벽이 아니다. 외관상 두꺼운 벽처럼 보이는 종이로 된 얇은 막릴 뿐이다. 뚫어보면 뚫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아예 그 벽을 뚫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장애가 나타났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주저앉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라. 그럴 때 제일 먼저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은 내 영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발상을 전환해보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공부거리로, 숙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환경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이 창조의 주체가 되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에서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의 새로운 원천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서였다. 그렇다면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직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넘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인기를 한몸에 받는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말하는 행복의 조건인 좋은 집과 차, 배우자나 연인이 있어도 삶의 무료함, 무미건조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루하루를 가슴 뛰는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이다. 더욱이 은퇴를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 늘어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도대체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막막하게 느낀다. 은퇴 후 35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하루에 8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고 치면 총 10만 시간이나 된다. 10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고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별일 없이 보내는 단조로운 삶이 노년기에 매일매일 수십 년간 반복된다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지막 눈 감는 날, 내 삶을 정말 잘 살았다. 내 자신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행복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말로 기쁨이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먹는 기쁨, 성을 통해서 얻는 기쁨처럼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소유했을 때의 기쁨, 지배했을 때의 기쁨이 있다.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느끼는 기쁨이다. 이러한 기쁨은 주로 육체와 욕망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하단전이나 하위 차크라들과 관련이 깊다. 주로 젊은 시절에는 식욕, 성욕, 소유욕, 지배욕과 같은 욕망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욕망을 통해 오는 기쁨에만 계속 매달리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욕망의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음식과 성을 즐길 수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욕구만 탐닉하고 그것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기쁨만으로 삶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삶, 참다운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행복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 추구했던 욕망의 기쁨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기존에 마시던 샘물이 더 이상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메말라가고 있다면 마땅히 다른 우물을 파야 한다. 메말라가는 우물을 보면서 누가 이 우물에 물을 부어주지는 않을까? 어서 비가 와서 이 우물을 채워줬으면 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행복의 다른 원천들이 많다. 파고자 하면 다른 우물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노년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행복을 찾는데 진지하게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것이야말로 무료한 삶에 지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청정수이다. 다행히 우리의 인체 시스템이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차원 높은 기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이가 들면 식욕과 성욕의 감퇴, 호르몬의 변화로 육체적인 욕구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욕구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창 젊었을 때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다.
마치 애벌레가 더 이상 먹지 않고 고치 속에서 변화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노년이 되면 식사량이 줄고 성적인 욕구에 덜 매이게 되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애벌레가 열심히 나뭇잎을 먹으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고치 안에서 나비로 변신해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젊었을 때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땅에서 시선을 걷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된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여생을 어떻게 잘 갈무리하고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렇듯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인체의 순리이자 자연의 순리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까지 여전히 욕망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추해 보인다. 육체의 변화를 따르는 것이 곧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한 내적 만족을 주고 완성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의 기쁨, 둘째는 깨닫는 기쁨, 셋째는 창조의 기쁨이다. 이 세 가지 기쁨은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의 발달 단계와도 관계가 깊다. 순수하고 조건 없는 큰 사랑, 홍익을 할 때 느껴지는 기쁨은 가슴에 있는 중단전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느껴진다. 깨닫는 기쁨과 창조의 기쁨은 머리에 있는 상단전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느껴진다. 홍익의 기쁨,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라고 말한다.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는 질문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라고 말한다. 사랑은 참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구름 위로 띄웠다. 불행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도무지 알든 말든 요상한 감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랑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소유하고 지배하는 감정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영혼의 사랑이다. 중단전인 가슴에는 감정과 영혼, 두 가지의 에너지가 섞여 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뿌리가 다르다. 감정의 사랑은 하단전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성욕의 에너지, 소유욕과 지배욕의 에너지가 올라와 가슴에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한 욕망에서 기인한 감정을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집착이자 욕심일 수 있다. 진정으로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이 어느 순간 불행으로 바뀌는 이유는 소유하고 지배하려 들기 때문이다.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려고 할 때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 대신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감정의 사랑을 하는 사람의 행복은 주로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된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반면에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사랑의 중심 자리에서 가슴속에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을 주는데 집중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준 대가로 무엇인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나 계산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자신의 틀로 가두고 평가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영혼과 밝은 본성을 믿고 그것을 키워주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자비이며 측은지심이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노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사랑이다.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서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혼의 친구, 길벗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노년의 황혼기에 소소하고 잔잔한 행복이 더해진다. 이러한 영혼의 사랑은 비단 부부나 연인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을 한 사람들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애정의 상대가 없어서 불행하기 때문에 상대가 생길 때까지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불행의 샘물만 계속 파고 있는 격이다. 가슴속의 사랑의 에너지를 꼭 한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많은 깨달은 노인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포용할 때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우리는 크나큰 기쁨을 느낀다. 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를 나눌 때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의 샘물, 행복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이것을 홍익이라고 한다. 홍익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으로 홍은 널리라는 뜻이고 익은 이로움을 주다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두루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작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홍익은 큰 사랑이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가슴 속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많은데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가슴에 가두고만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마음껏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작은 사랑에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불신감으로 아예 가슴을 닫고 살기도 한다. 작은 사랑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이라면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 성숙한 작은 사랑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사랑에만 매여 사랑이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격이다. 큰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가슴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하고 강력해진다. 널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홍익의 삶이야말로 노년기, 영혼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사는 앨리스 거터는 홍익의 삶을 통해 영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올해 8월이면 70세가 되는 그녀는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다. 많은 것에 집착하는 편이 아니고 특히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녀도 남편이 죽은 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그런 그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사별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무료로 기체조를 가르치고 단센터에서 회원들을 상담하고 수업을 지도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지금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수련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걱정도 시간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냥 기쁘고 아름답고 평화로워져요. 그것이 제가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고 저녁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베란다에 흔들의자에나 앉아있는 삶은 지금의 저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은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나 살고 싶어요. 지금은 사양하고 싶어요. 이상적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건 세상과 사람들, 아이들, 지구를 위한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개체를 사랑하는 삶, 그런 사랑과 돌봄을 계속해서 나누는 봉사의 삶을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는데 저는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삶, 소중한 지구와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제 영혼과 점점 더 많이 연결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제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이루고 싶어요. 저의 몸과 감정과 생각을 돌보고 그 방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한 정말로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깨닫는 기쁨.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자연의 이치와 순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자연과 하나구나 등등 살아가면서 자연과 생명, 인생의 이치를 깨우쳐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심오한 기쁨을 맛본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그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던 인생의 참임이 자연과 생명의 본질이 하나둘씩 이해되면서 퍼즐이 맞추어지듯 내면에서 자각이 일어난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새싹이 돋고 낙엽이 지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길가에 핀 한 송이 들꽃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속에서 친구들의 늘어가는 주름살에서 순간순간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것이 깨닫는 기쁨이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의 뜻을 세웠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거슬리지 않았으며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모난 돌이 깎이고 깎여 매끈매끈한 자갈이 되는 것처럼 60년이 넘는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얻은 경험은 사람과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둥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 노년기가 있다는 것이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노년기는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보면 애석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영적인 황금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이다.
노년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볼 수 있게 되는 시기다. 시간이 가져다주는 지혜라고 할까? 그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륜을 통해 저절로 아는 것이다. 그 눈을 뜬 사람이 깨달은 노인이다. 오래전 마을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었을 때 지혜로운 노인이 이끌었던 것처럼 깨달은 노인은 자연과 인생에서 받은 통찰력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근하고도 자상한 조언은 그 무엇보다도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창조하는 기쁨. 창조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이를테면 작가는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느낌이나 영감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순간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순간 뇌에서는 행복과 기쁨의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창조하는 순간 뇌력이 살아난다. 내가 이런 것을 표현해내다니 하면서 가슴 가득 자긍심과 만족감의 에너지가 차오른다.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때 느껴진다.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창조의 기쁨을 체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노년의 글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과 같은 창조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조의 기쁨, 자신의 영감을 표현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특정 예술 분야에서만 창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창조의 기회다.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실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개선하거나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거나 늘 하던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는 것도 모두 창조이다. 내가 믿는 창조의 철칙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행동하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선택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다고 해도 그 종을 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다가 30세의 21일간의 극한 수행을 통해 내 기운이 천지기운이고 내 마음이 천지마음인 것을 깨달았다. 나의 실체가 만물의 근원인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와 하나라는 깨달음은 나에게 큰 희망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경험 이후 나는 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건강법을 알려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길을 가다가도 몸이 좀 아파 보이거나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꼭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런 나를 본 아내는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원래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이 탔다. 그런 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동을 통해서였다. 행동하기 전에는 망설이고 머뭇거리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반복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1980년 단학을 알리던 초창기에 내가 처한 환경은 여러모로 좋지 않았다. 버젓한 장소도 없이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시작했지만 나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아프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한국 전역에, 미국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뇌교육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그때 내가 5년간 공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심신건강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내 깨달음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내가 얻은 깨달음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행동하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 나는 내가 경험한 창조의 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내가 믿는 창조의 두 번째 철칙은 창조의 시작은 자기 자신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를 하려면 창조를 할 수 있는 밝은 에너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무거운 에너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보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1분 운동을 한다. 자신의 몸과 오랜 습관을 향해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창조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면서 뇌력이 살아나고 창조력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창조할 거리 투성이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에게 더 활짝 미소를 지어준다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거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활력을 풀어넣을 수 있다. 더 큰 창조의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라.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시작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노년에 마냥 넋놓고 세월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구나라는 뿌듯한 자긍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만큼 보람된 때가 없다.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값진 날의 연속으로 변화될 것이다. 행복하지 않아서 고민인가? 그렇다면 행복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라. 홍익의 기쁨, 깨닫는 기쁨, 창조하는 기쁨. 이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줄 새로운 행복의 샘물이자 당신을 완성의 바다로 인도하는 강력한 물길이 되어줄 것이다. 책에 실린 얼스빌리지와 뉴질랜드의 자연에서 받은 경외와 감동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곳의 에너지를 담은 사진 184페이지.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중에서